재벌은 자신의 고급차 안에서 딸과 부모가 서로 껴안은 채 잠든 모습을 목격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는 그 겸손한 부모를 단순한 직원 이상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이 이야기에 정말 몰입하고 있다면 댓글에 품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렇게 말없이 안아주는 포옹이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을 함께 기억해요. 그 장면은 강도윤의 기억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었다. 아이돌 봄이 윤하진이 작은 강소율과 함께 주차된 차 안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 두 사람 모두 모든 이의 감정적 한계를 시험했던 하루를 보내고 지친 채로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 장면을 감싸는 침묵은 거의 만질 수 있을 만큼 진한 애정으로 가득했다. 그것은 단순한 직업적 관계를 초월하는 깊은 유대감이었다. 바로 그 순간 하얀 현대 아반떼의 김이 서린 창문을 통해 바라보며 강도윤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6살 된 그의 딸만이 그 부드러운 눈빛과 쉬운 미소를 가진 젊은 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 역시 아직 이해하기 시작하는 방식으로 그녀가 필요했다. 그날 오후 대전의 한 조용한 거리에서 그의 고인이 된 아내 박소연의 말들이 끊임없이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그녀가 마지막 말을 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 말들의 무게는 여전히 생생했고 항상 같은 숨막히는 가슴의 압박감과 그의 입에 남아있는 쓴맛을 동반했다. 태백산맥이 멀리서 보이는 지평선 너머로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고 그 자연의 아름다움의 모든 것이 금빛으로 물들었지만 강도윤은 그것을 거의 감상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고 그의 제네시스 G80이 시골 도로를 달리며 킬로미터를 삼켜갈 때마다 그는 깨진 약속에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마치 아내가 어떤 병행 차원에서 들을 수 있기라도 한 듯 차 안의 공허함에 속삭였다. 그는 소율의 발레 발표회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가 운전하는 동안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숨소리가 그의 귀를 어루만졌다. 돌아보니 하진이 소율을 품에 안고 있었다. 그녀의 긴 속눈썹이 부드럽게 감겨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도윤의 가슴이 묘한 감정으로 조여들었다. 그들이 그의 삶에 들어온 것은 기적과도 같았다. 특히 하진은 소연이 떠난 후 그와 소율의 삶에 다시 빛을 가져왔다. 도윤은 한숨을 쉬며 도로에 다시 집중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빛이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3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훨씬 더 나이든 사람처럼 느껴졌다. 책임감의 무게, 후회,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이 그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김 실장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도윤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네, 김 실장님. 사장님, 내일 아침 회의 자료가 준비되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윤은 미간을 찌푸렸다. 지금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요. 내일 아침에 얘기합시다. 전화를 끊으며 도윤은 잠시 멈춰서서 차 안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회사 하늘 담당 그룹은 그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소율과 하진이 있는 뒷좌석을 바라보며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들이 깨지 않도록 조용히 차를 몰았다. 집으로 가는 길, 도윤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백미러에 비친 모습은 단순한 외모 그 이상을 보여주었다. 강도윤은 어깨에 추가적인 10년의 세월을 짊어진 것 같은 38살의 남자를 보았다. 눈알에 깊게 패인 다크서클, 평소 완벽하게 정돈되었던 얼굴에 수염이 자라 지저분해 보였다. 그날 아침 소율의 마지막 말이 위장을 직격하는 펀치처럼 되돌아왔다. 그 아이는 어떤 아버지의 마음도 찢을 만한 희망과 불안이 섞인 눈빛으로 발표회에 정말로 올 수 있냐고 물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회의는 예상보다 몇 시간이나 길어졌고 그를 예정된 일정을 훨씬 넘어 붙잡았다. 지금 보니 그 모든 약속들이 터무니없이 사소하게 느껴졌다. 마침내 그 숨막히는 숫자와 전망들로 가득한 회의실을 벗어났을 때 시계는 이미 저녁 6시 4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발레 발표회 시작 후 거의 2시간이나 지난 시간이었다. 그의 마음은 자신의 실패의 크기를 이해하며 가슴속에서 문자 그대로 침몰했다. 또 하나의 깨진 약속,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 가한 또 하나의 실망. 그는 필사적으로 4개월 전에 고용한 아이돌 봄이
윤하진과 연락을 취하려 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반복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회의 중 무음으로 해놓고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이윤과 확장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그녀로부터 온 5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다. 등고를 타고 내려가는 항인은 전화선 저편의 침묵을 느끼며 더욱 강렬해졌다. 전화가 계속 울리지만 응답이 없자 그의 손가락이 운전대를 신경질적으로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하진 씨, 전화 좀 받아요. 그가 운전하는 동안 그의 생각은 소율의 실망한 표정에 사로잡혔다. 발레를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었는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춤 동작을 반복하는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분홍색 타이츠를 입고 그의 넓은 집무실에서 턴을 연습하며 아빠 봐요. 이번엔 넘어지지 않았어요. 라고 외치던 목소리가 그의 귀에 울렸다. 도윤은 손잡이를 세게 쥐고 있는 자신의 손마디가 하얗게 변한 것을 알아차렸다. 공허한 약속으로 가득한 그의 인생이 눈앞에 펼쳐졌다. 소연이 죽기 전의 마지막 날들, 병원에서 그녀가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소율이를 위해 그곳에 있어 주세요. 제가 못하는 것을 당신이 해주세요. 그때의 약속이 얼마나 공허해 보이는지 그는 도로 위 다른 차들을 신경질적으로 추월하며 전화를 다시 걸었다. 여전히 응답이 없었다. 소율의 학교까지 가는 길은 대전 시내를 통과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과속계에 눈을 돌렸다. 이런 식으로는 교통법규를 어기게 될 것이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속도를 줄였다. 패닉에 빠지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비서가 남긴 메시지가 휴대폰에 도착했다. 사장님, 중국 투자자들이 내일 아침 일찍 회의를 원합니다. 오전 7시에 맞출 수 있으신지요? 도윤은 화가 나서 메시지를 무시했다.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딸을 찾아야 한다. 정말 못된 아빠야. 그는 자신을 향해 속삭였다. 마치 소연이 그의 뒷자리에 앉아 그를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약속해. 하지만 그조차도 자신의 약속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었다. 윤하진이 그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은 그녀의 성격과는 전혀 맞지 않았다. 특히 소율을 돌보고 있을 때는 더욱 그랬다. 이런 패턴의 변화는 강도윤의 모든 내부 경보를 울리게 했다. 그는 갑자기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조수석에 던지며 가속 페달을 더 깊이 밟았다. 용담산장, 그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별장은 도심에서 불과 20분 거리에 있었지만 그 여정의 매 초는 고문스러울 정도로 길게 느껴졌다. 하진으로부터 몇 시간 전에 받은 마지막 메시지는 간단하고 희망적이었다. 소율이는 발표회를 위해 신나 있었고 학교로 출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 말을 기억하자 그의 목구멍에 단단한 매듭이 형성되었다. 그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아내 소연의 무덤 앞에서 도윤은 자신이 다를 것이라고, 전에 소홀했던 방식으로 딸의 삶에 함께할 것이라고 엄숙히 맹세했었다. 어떻게 그는 피하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실수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 차창 밖으로 울창한 소나무와 전통 한옥 마을의 모습이 흐릿하게 지나갔다. 대전 시내는 점점 뒤로 물러가고 용담산장으로 향하는 길은 점점 더 좁아지고 나무들로 둘러싸였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별장은 강도윤이 지칠 줄 모르는 노력과 수많은 희생을 통해 경상돼서 가장 큰 농업사업체 중 하나로 변모시킨 곳이었지만 지금 그것은 그의 굽은 어깨를 엄청나게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제국이 6살 딸의 잦은 눈물에 정말 가치가 있는지 조용히 자문했다. 별장의 전자 게이트가 차량이 접근하자 자동으로 열렸다. 산장으로 향하는 길은 한적한 시골길이었다. 양옆으로 키 큰 소나무가 늘어서 있었고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가을 물소리가 그의 귀를 어루만졌다. 평소라면 이런 풍경이 그에게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을 텐데 지금은 그저 소율과 하진을 빨리 찾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다. 어디 있는 거야? 먹구름이 달빛을 가렸고 별장으로 가는 산길은 더욱 어두워졌다. 도윤은 헤드라이트를 상향등으로 바꾸었다. 순간적으로 어떤 영혼이 그에게 속삭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소연의 목소리였을까? 아니면 단지 그의 불안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었을까? 그의 손이 운전대 위에서 떨렸다. 그는 평소에 이렇게 감정적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늘 담당 그룹의 대표이사로서 그는 항상 냉정함과 침착함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소율이 관련된 일이라면 그의 모든 방어벽은 무너졌다. 별장 입구가 보이자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잠시뿐이었다. 집 앞의 주차장에 하진의 차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집 뒤쪽에 지정된 자리에 차를 주차했었는데 무선 인터콤으로 별장 관리인 한복순에게 연락했다. 복순 씨, 소율이랑 하진 씨 집에 돌아왔나요? 잠시 정적 후 한복순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요, 사장님. 아직 소식이 없어요. 도윤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핸들을 꽉 쥐며 그는 생각했다. 내가 너무 늦은 건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도윤은 별장으로 향하는 마지막 구간을 더욱 가속하며 달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딸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하진을. 수백 년 된 매화나무들과 현대적으로 개조된 전통 한옥 스타일의 웅장한 별장은 보통 강도윤에게 성공적으로 이어온 가족 전통과 성취감을 불러일으켰다. 오늘 그러나 그의 마음은 오직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또다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게 한 것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입구 마당 중앙에 위치한 우아한 청석 분수대를 지나치며 그는 즉시 하진의 차가 평소 주차하던 집 뒤쪽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강한 오한이 그의 등을 타고 내려갔다. 그는 자동차를 급하게 세우고 엔진이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차에서 뛰어내려 집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의 목소리가 기름칠된 목재 바닥의 긴 복도를 따라 울려 퍼지며 점점 더 절박하게 소율과 하진을 불렀다. 가족을 위해 수십 년 동안 일해온 관리인 한복순 여사가 넓은 주방 문에 나타나 꼼꼼하게 손을 앞침에 닦고 있었다. 그녀는 차분하게 두 사람이 아직 발표회에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알려주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발표회는 1시간도 넘게 끝났을 텐데요. 도윤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하진 씨가 조금 전에 전화했어요. 한복순이 설명했다. 계곡 다리를 지난 직후 차가 길에서 멈췄대요. 사장님이 보냈다는 견인차를 기다리고 있대요. 도윤은 깊게 미간을 찌푸리며 단호히 말했다. 제가 견인차를 보낸 적이 없어요. 한복순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그녀는 하진이 그와 통화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하려 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전화는 하루 종일 조용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녀에게 계속 전화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긴장되어 갔다. 한복순은 자신의 주름진 얼굴을 손으로 문지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진 씨가 어떤 남자분이 찾아와서 차를 고쳐준다고 했대요. 사장님이 보냈다고. 도윤의 눈이 커졌다. 어떤 남자요? 뭐라고 했죠?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사장님. 전화가 자꾸 끊겼어요. 하지만 하진 씨는 그 남자가 사장님을 안다고 했대요. 도윤은 이미 현관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공포로 가득 찼다. 누가 그의 딸과 하진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 왜 그들을 속이려 했을까? 정확히 어디라고 했죠? 그가 문간에서 소리쳤다. 계곡 다리 바로 지나서요. 소나무 구비에서. 도윤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는 이미 채 뛰어들어 엔진을 시동하고 있었다. 타이어가 자갈길 위에서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별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머릿속에서 끔찍한 시나리오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소율은 괜찮을까? 하진은 안전할까? 그들을 속인 이 남자는 누구였고 무엇을 원했을까? 도윤의 손이 핸들을 꽉 움켜쥐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 경찰에 전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신이 먼저 현장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계곡 다리는 불과 3km 떨어져 있었다. 밤은 점점 더 깊어졌고 좁은 산길은 그의 차 헤드라이트만이 유일한 빛이었다. 도윤은 원래 평소보다 2배는 빠른 속도로 운전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소율과 하진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발, 그는 속삭였다. 제발 무사하게. 강도윤은 그 문장의 끝을 듣기도 전에 행동으로 옮겼다. 순식간에 그는 다시 제네시스 G80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고 그의 광활한 별장 부지 외곽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진 비포장 도로를 위험할 정도로 빠르게 달렸다. 그는 평생 동안 무수히 걸어 다녔던 그 길의 모든 센티미터를 알고 있었다. 가장 가파르고 구불구불한 커브에서는 오래된 소나무들이 인상적인 자연 터널을 형성했고 별장의 이름을 따온 용담 계곡이 한참 동안 도로와 나란히 이어졌다. 그의 마음은 점점 커지는 걱정으로 끓어올랐다.
윤하진은 이 지역의 비교적 새로운 사람이었다. 그녀는 대전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 과정을 마치기 위해 서울에서 특별히 이사 온 상태였다. 전문 소개소가 몇 달 전 그녀를 추천했을 때 도윤은 상당히 망설였다. 그 젊은 여성은 너무 경험이 부족해 보였고 어머니의 상실이라는 깊은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아이를 돌보기에 준비가 덜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율은 소연의 죽음 이후 보통 낯선 사람에게 닫혀 있고 불신했던 아이였는데 그 꿀색 눈을 가진 부드러운 웃음이 쉽게 번지는 젊은 여성과 즉각적으로 교감했다. 하진과의 첫 면접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선명했다. 그녀가 그의 의도적으로 까다로운 질문에 답했던 단호하고 직접적인 태도. 마치 그가 매우 까다로운 고용주라는 평판에 전혀 겁먹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모습. 그녀는 소율의 엄마를 대체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망설임 없이 선언했지만 그 아이가 진정으로 자신의 행복을 염려하는 누군가를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것은 다른 긴장된 지원자들이 제공했던 신중하게 연습된 대답이 아니었다. 당신은 매우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강 사장님,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소율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고용인이 아니에요. 그 아이는 안전함과 이해를 느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저는 그 아이의 마음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그 첫 만남에서 그녀의 자신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제 그는 그 순전한 자신감이 그의 경계심을 가라앉히고 그녀를 고용하도록 만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도윤은 차를 계속 달렸고 타이어 아래 자갈이 튀었다. 이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는 동안 그는 서서히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수상한지 깨닫기 시작했다. 하진은 처음부터 지나치게 완벽하지 않았는가? 소개소는 그녀의 배경을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했을까? 왜 그녀는 지금 갑자기 그를 피하는 것일까? 아니, 그는 자신의 머리를 흔들며 그런 생각들을 떨쳐냈다. 하진은 소율과 함께 4개월간 살면서 단 한 번도 불신의 이유를 주지 않았다. 그녀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것은 불공평했다. 하지만 그녀의 채 접근한 이 정체불명의 남자는 다른 문제였다. 왜 하진은 그에게 전화했다고 주장했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도윤은 계곡 다리에 접근하면서 서행했다. 그의 헤드라이트가 먼저 아무것도 비추지 않았다. 그가 다리를 건너자 그의 심장이 급히 뛰기 시작했다. 도로 옆에 하진의 하얀 아반떼가 보였다. 그는 차를 급히 세우고 문을 열고 뛰어나갔다. 하진 씨, 소유라, 그가 외쳤다. 대답이 없었다. 갑자기 그는 약한 빛을 발견했다. 아반떼의 백미러의 빛이 반사되었다. 그는 앞으로 달려가 운전석 창문을 들여다봤다. 이 모든 시간 동안 느껴온 공포가 갑자기 사라졌다. 거기 뒷좌석에서 소율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윤하진이 머리를 젖히고 잠들어 있었다. 소율의 발레 가방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다. 그들은 안전해 보였다. 완전히 지쳐 있었지만 안전했다. 도윤은 숨을 깊게 내쉬었다. 처음으로 그는 완전히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평가했다. 그것은 그가 상상했던 끔찍한 시나리오가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잠들어 있었다. 그는 부드럽게 창문을 두드렸다. 강도윤은 점점 세게 핸들을 움켜쥐며 운전했다. 지난 4개월 동안 윤하진은 단지 소율의 행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별장 전체의 복잡한 역학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다. 그 아이는 마침내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 이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발레 수업에 다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진심으로 웃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도윤 자신도 조용히 인정하지만 단지 하진과 딸이 꽃이 만발한 정원에서 즐겁게 놀거나 넓은 베란다에서 집중하며 공부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도시에서 일찍 돌아올 정교한 이유를 계속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하진의 존재는 새로운 종류의 평화를 가져왔다. 그녀는 권위 있게 행동하지 않았고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며 그의 인생에 침입하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부드럽게 그가 깨닫지도 못한 빈 공간들을 채워갔다. 소율이 좋아하는 음식의 목록을 만들고 그 아이의 발레 선생님과 연락을 취하고 심지어 도윤이 출장 중일 때 한복순 여사가 그의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집안일을 하도록 도왔다. 사장님은 너무 많은 일에 압도되어 있어요. 그녀가 한 번은 과감하게 말했다. 소율이와 사업 모두에 최선을 다하시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전일 근무를 필요로 하는 일이에요. 제가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다.
점점 더 많은 책임을 그녀에게 맡겼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소율의 학교 준비물 챙기기, 의사 예약, 아이의 사회 일정 관리, 그러나 곧 그는 그녀에게 더 개인적인 문제들, 즉 소율의 잠자리에 들기 전 일과 주말 활동, 심지어 소연의 기일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까지 구하게 되었다. 계곡 다리를 지나 헤드라이트가 하진의 차를 비추었을 때 도윤은 이 모든 생각이 흩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공포에 사로잡혀 차를 세우고 문을 확 열었다. 하진 씨, 소율아. 그가 소리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뒷좌석을 확인했고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둘 다 거기 있었다. 잠들어 있었다. 소율은 발레 의상을 여전히 입은 채 하진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녀의 작은 얼굴은 평화롭게 보였고 하진은 머리를 뒤로 기대고 입을 약간 벌린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소진된 상태로 보였다. 도윤은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하진의 눈이 천천히 떠졌고 그녀는 잠시 혼란스러워하다가 그를 보고 안도감으로 표정이 밝아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소율을 깨우지 않으려 움직이며 문을 열었다. 강 사장님,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오셨군요. 정말 죄송해요. 전화를 못 받아서. 도윤은 그녀의 사과를 손짓으로 물리쳤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한복순 씨가 뭔가 기계공에 대해 말했는데 하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네,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발표회 후에 차가 갑자기 멈췄어요. 시동이 안 걸렸죠. 그래서 한복순 씨에게 전화했는데 그녀가 당신에게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약 20분 후에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사장님께서 보냈다고 했죠. 도윤은 얼굴을 찌푸렸다. 제가 아무도 보내지 않았어요. 알아요. 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차를 살펴보는 척하다가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에 대해, 별장에 대해, 심지어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도요. 그때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저에게 전화하지 않았죠? 도윤이 물었다. 하진은 잠시 침묵했다. 했어요. 여러 번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녀의 눈에는 비난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의 진술만이 있었다. 도윤은 죄책감으로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회의 중이었어요. 전화를 무음으로 해놓았죠. 그래서 그 남자에게 차에서 기다릴 테니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가 떠난 후에 문을 잠그고 소율이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 다음에 저도 모르게 잠들어 버렸네요. 그 남자는 어떻게 생겼죠? 도윤이 물었다. 목소리에 걱정이 깔려 있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 30대 중반 대전 억양이었어요. 도윤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주변을 둘러보았다. 지금은 안전한 것 같네요. 하지만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진이 다시 사과했다. 소율이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어요. 아니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정확히 옳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죠. 하진의 눈이 그의 눈과 마주쳤고 그 순간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서 지나갔다. 이해, 감사함, 그리고 더 깊은 무언가. 집에 가요. 도윤이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운전할게요. 함께 타세요. 강도윤이 윤하진에게 말했다. 제가 당신 차를 내일 아침에 견인시키겠습니다. 지금은 소율이를 집에 데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진은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의 차를 두고 떠나는 것이 불편해 보였지만 깊은 밤에 홀로 남겨진 소율에 대한 걱정이 그녀의 결정을 내리게 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깨우지 않고 안아 올렸다. 도윤이 다가와 그의 팔을 내밀었지만 하진은 고개를 살짝 저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도윤은 뒷좌석 문을 열어주며 하진이 소율을 안전하게 태우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자연스러운 우아함이 있었다. 체구는 작았지만 강인함이 느껴졌다. 이것이 바로 그가 처음에 그녀에게 끌린 이유 중 하나였다. 그녀의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힘. 차에 올라타며 도윤은 그녀에게 물었다. 그 남자가 말한 정확한 내용이 뭐였죠? 분명히 기억나는 대로요. 하진은 소율의 머리를 무릎에 얹고 손가락으로 아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빗어내리며 말했다. 처음에는 그냥 보통의 정비공처럼 행동했어요. 후드를 열고 엔진을 확인했죠. 그러다 갑자기 사장님에 대해 묻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평소에 몇 시에 집에 오는지, 별장에 경비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당신이 글을 보냈다고 했는데 그런 개인적인 질문을 왜 하는지 이상했어요.
도윤의 턱이 굳어졌다. 다른 건 없었어요. 혹시 회사에 대해서는? 네. 하진이 갑자기 기억해냈다. 하늘 담당 그룹에 대해 물었어요. 특히 중국 투자자들에 대해서요. 도윤의 눈이 커졌다. 그는 룸미러를 통해 그들 뒤에 다른 차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도로는 완전히 비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본능적으로 속도를 높였다. 제가 지금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집에 도착한 후에요. 당장은. 그는 말을 끊었다. 당장은요? 하진이 재촉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되어 있었다. 내가 현재 꽤 민감한 거래를 진행 중이에요. 중국 투자자들이 관련된. 하진은 그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다. 가로등 빛이 간헐적으로 그의 단호한 턱선과 긴장된 표정을 비추었다. 강도윤 기업가 아버지 과부. 그의 어깨에는 얼마나 많은 짐이 놓여 있는지 그녀는 갑자기 깨달았다. 소율이는 오늘 발표회에서 정말 잘했어요. 하진이 갑자기 화제를 바꾸었다. 그녀는 도윤의 눈에 비친 감사의 빛을 볼 수 있었다. 선생님께서 그녀가 가장 많이 향상된 학생이라고 하셨어요. 그녀의 자세와 표현력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도윤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거기 있었어야 했는데. 네, 그랬어야 했어요. 하진이 솔직하게 동의했다. 그녀는 결코 그의 기분을 위로하려 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그녀를 존중하는 또 다른 이유였다. 하지만 소율이는 이해해요. 그녀는 아빠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아빠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도윤이 중얼거렸다. 하진은 그의 옆모습을 관찰했다. 그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그가 자신의 원칙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내적 갈등을 느낄 수 있었다. 별장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도윤은 갑자기 물었다. 하진 씨, 당신이 서울을 떠나 여기 대전으로 온 진짜 이유가 뭐죠? 질문이 너무 갑작스러워 하진은 말문이 막혔다. 무슨 뜻이에요? 서울에서의 생활이 분명 여기보다 더 나았을 텐데 당신 같은 젊은 여성이 왜 이런 시골로 이사했을까요? 하진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때로는 우리가 있던 곳에서 벗어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도윤은 그녀를 바라보려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도로로 시선을 돌렸다. 나도 그 느낌을 알아요. 그들의 눈이 잠시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그들 사이에 이해의 다리가 놓였다. 도착했네요. 도윤이 별장 정문이 열릴 때 말했다. 집에 왔어요. 하지만 그들 모두 이 집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전과 다른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별장에 돌아오자 한복순이 현관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은 소율과 하진을 안전하게 본 순간 안도감으로 환하게 밝아졌다. 강도윤은 여전히 깊이 잠든 소율을 하진에게서 조심스럽게 넘겨받았다. 아이의 작은 몸이 그의 팔에 얹혀져 있는 느낌은 그를 압도하는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너무 작고 취약했다. 그리고 오늘 그는 다시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다. 한복순 씨, 그 남자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나요? 도윤이 현관을 지나 넓은 한옥 복도로 들어서며 물었다. 나이든 관리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사장님. 하진 씨가 연락할 거라고 했어요. 그게 당신이 원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도윤과 하진의 시선이 마주쳤다. 하진의 눈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 남자는 당신을 안다고 주장했어요, 사장님. 한복순이 계속했다. 그가 당신 지시로 왔다고 했대요. 하진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해했어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은 소율이를 침대에 눕히고 내일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한복순 씨도 이제 쉬세요. 늦었으니까요. 관리인은 의문을 품은 듯했지만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작은 방으로 향했다. 도윤과 하진은 소율의 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조용히 올랐다. 왜 한복순 씨에게 제가 그 남자를 보냈다고 말했죠? 도윤이 소공어렸다. 하진이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한복순 씨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직감이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도윤은 하진을 자세히 살폈다. 그녀의 눈에는 지혜와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본능이 옳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소율의 방은 2층 동쪽 끝에 있었다. 넓고 밝은 공간으로 창문에서는 별장 앞 연못과 그 너머 소나무 숲이 보였다. 분홍색과 하얀색 톤의 인테리어와 발레리나 모티프로 장식된 방은 소율의 열정을 반영했다. 도윤은
딸을 부드럽게 침대에 눕혔다. 하진은 이미 작은 옷장에서 잠옷을 꺼내고 있었다. 제가 할게요. 도윤이 말했다. 하진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미소와 함께 잠옷을 건넸다. 물론이죠. 저는 밖에서 기다릴게요. 하진이 문을 조용히 닫고 나가자 도윤은 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런 일은 오랜만이었다. 소율의 잠옷을 갈아입히는 것.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소중한 순간들을 놓쳐왔는지 깨달았다. 조심스럽게 소율의 발레 의상을 벗기고 부드러운 토끼 무늬 잠옷으로 갈아입혔다. 소율은 약간 뒤척이며 중얼거렸지만 완전히 깨어나지는 않았다. 아빠가 여기 있어, 소율아. 그가 딸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하며 속삭였다. 소율의 눈이 잠시 떠졌다. 그녀는 꿈꾸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발표회 보셨어요? 도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아니 아빠가 못 갔어. 정말 미안해. 소율은 다시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다. 괜찮아요. 하진 언니가 찍었어요. 동영상. 도윤은 눈물이 그의 눈가를 찌르는 것을 느꼈다. 물론 하진은 그것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는 항상 한 발 앞서 있었다. 소율의 이불을 덮어주고 밤 조명을 켠 후 그는 조용히 방을 나섰다. 복도에서 하진이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고 달빛이 그녀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했고 그가 다가오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소율이가 당신이 발표회를 녹화했다고 하네요. 그가 말했다. 하진의 얼굴이 밝아졌다. 네, 그랬어요. 혹시 사장님이 보지 못할까봐 걱정했거든요. 제 휴대폰에 있어요. 내일 보여드릴게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하진의 눈에는 피로가 보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녀의 존재는 이 오래된 집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것은 소연의 죽음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배고프실 거예요. 도윤이 갑자기 말했다. 주방에 뭐가 있는지 볼까요? 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 집에 가야 해요. 차가 없잖아요. 택시 부를게요. 도윤은 눈썹을 치켰다. 이 시간에? 대전에서 이곳까지 오는 택시는 찾기 힘들 거예요. 게다가 안전하지 않아요. 특히 오늘 있었던 일 후에는. 하진이 망설였다. 손님방이 여러 개 있어요. 도윤이 제안했다. 오늘 밤 여기 머무르고 내일 아침에 당신 차를 처리하겠습니다. 하진의 입술이 불안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그의 제안이 순전히 실용적인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는 듯했다. 소율이가 아침에 저를 찾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도윤이 말했다. 그녀를 위해서요. 하진의 어깨가 조금 풀어졌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복도 끝에 있는 손님방으로 그녀를 안내하는 동안 도윤은 이 집에서 하진의 존재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느껴지는지에 놀랐다. 마치 그녀가 여기에 속한 것처럼. 그리고 그 생각이 그를 두렵게 하면서도 동시에 위안을 주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강도윤은 서재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냈다.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그의 지친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별장의 보안 시스템을 확인하고 경비원들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다. 특히 낯선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모든 차량을 철저히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래된 친구이자 대정경찰청의 고위 간부인 김진우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아침 일찍 통화하자는 내용이었다. 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피로에 지친 눈을 비비며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중국 투자자들과의 거래와 관련이 있을까? 하늘 담당 그룹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성장했고 많은 경쟁자들이 그의 사업 전략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다. 특히 베이징에 본사를 둔 홍보기업과의 합작 투자는 한국 기업계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어쩌면 누군가가 그를 압박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도윤은 한숨을 쉬며 컴퓨터를 끄고 일어섰다. 창가로 걸어가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달빛이 연못 표면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반짝였다. 이 모든 것이 소연과 함께 계획했던 것이었다. 그들은 서울의 분주한 생활에서 벗어나 소율이 자연 속에서 자랄 수 있는 곳을 원했다. 지금 그녀가 없는 이곳에서 이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집이 다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현관에 소율의 발레 가방이 놓여있고 하진의 파란색 카디건이 거실 소파 위에 놓여 있었다. 작은 흔적들이지만 그것들은 이 집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의 발걸음이 2층 복도를 따라 소리 없이 이어졌다. 소율의 방 앞에서 멈춘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딸을 확인했다. 소율은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가슴이 이불 아래에서 규칙적으로 오르내렸다. 도윤은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다시는 그녀에게 실망을 안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문을 조용히 닫고 그는 복도를 따라 계속 걸었다. 갑자기 부엌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1층으로 내려가자 윤하진이 주방 테이블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놓고 무언가를 진지하게 쓰고 있었다. 도윤이 다가가는 발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사장님, 그녀가 화면을 서둘러 닫으며 말했다. 아직 안 주무셨군요. 당신도요. 그가 대답했다. 잠이 안 오나요? 하진은 고개를 저었다.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요. 도윤은 그녀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주방의 조명은 희미했고 창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하진은 잠시 망설였다. 논문이에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대학원 과정 마지막 학기라서요. 어린이 심리학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율이가 당신에게 그렇게 잘 반응하는 거군요. 도윤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진은 부드럽게 웃었다. 소율이는 특별해요. 그녀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그 아이의 회복력에 매번 놀라게 됩니다. 침묵이 내려앉았다. 도윤은 하진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활기차고 아름다웠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에서 몇 가닥이 빠져나와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귀 뒤로 넘기며 시선을 피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그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며 물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하진은 익숙하게 주방을 돌아다녔다. 마치 이 집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것처럼 그녀는 주전자를 올리고 찬장에서 차잎을 꺼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자연스러운 우아함이 있었다. 물이 끓는 소리만이 주방을 채웠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도윤이 마침내 말을 꺼냈다. 그 남자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세부적으로요. 하진은 차를 우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어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눈이었어요. 매우 날카롭고 계산적인 느낌이었죠. 도윤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무의식적으로 두드렸다. 옷차림은요? 평범했어요. 진한 색 작업복이었어요. 하지만 하진이 잠시 멈추었다. 하지만요? 그의 손이 정비공 같지 않았어요. 너무 깨끗하고 손질이 잘 되어 있었죠. 도윤은 찻잔을 받으며 생각에 잠겼다. 내일 김진우 경감에게 연락할 거예요. 그가 이 문제를 조용히 처리해 줄 거예요. 하진은 그를 살펴보았다. 왜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으려는 거죠? 도윤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금 매우 민감한 사업 거래를 진행 중이에요. 불필요한 소문이나 관심을 원하지 않아요. 특히 그는 말을 멈추었다. 특히요. 특히 소율이가 관련된 일이라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하진은 그의 눈에 담긴 깊은 걱정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잠시 그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전문적인 경계를 넘는 제스처였지만 그 순간은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관계보다 더 깊게 느껴졌다. 괜찮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소율이를 지킬 거예요. 우리라는 단어가 도윤의 가슴에 따뜻함을 불러일으켰다. 오랜만에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새벽녘의 첫 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기 시작했다. 윤하진과 강도윤은 여전히 주방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처음의 긴장감에서 벗어나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졌다. 이야기는 소율의 교육에서 시작해 하진의 학업, 그리고 마침내 도윤의 어린 시절 이야기로까지 흘러갔다. 그는 스스로도 놀랍게도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엄격하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남자였지만 자신의 방식으로 가족을 사랑했던 사람. 아버지는 항상 강씨 가문의 남자는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도윤이 미소 지으며 회상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 내내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으셨죠. 하지만 한 달 후 저는 아버지가 어머니의 정원에서 혼자 우시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진은 그의 말을 귀에 깊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죠.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요. 소율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다르게 하기로 약속했어요. 도윤이 계속했다. 제 딸이 아버지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않길 바랐어요. 하지만 소연이 떠난 후 그는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진은 기다렸다. 그녀는 그를 재촉하지 않았다. 소연이 떠난 후 저는 무너졌어요.
그가 마침내 인정했다. 일에 몰두하는 것이 유일한 대처 방법이었어요. 소율이에게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그녀를 볼 때마다 소연이 생각나서 그것이 회피의 이유는 아니에요. 하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도 상실감을 겪고 있었어요.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소율이는 저를 필요로 했어요. 여전히 그래요. 그리고 저는 계속 그녀를 실망시키고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진이 갑자기 단호하게 말했다. 소율이는 아빠를 사랑해요. 그 아이는 매일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당신이 얼마나 대단하고 똑똑하고 강한지 자랑해요. 당신이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두에게 설명하려고 해요. 도윤은 놀란 듯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하진은 미소 지었다. 정말이에요. 그 아이는 당신을 우상화해요. 당신이 더 자주 함께하길 원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나쁜 아버지라는 뜻은 아니에요. 도윤은 이 젊은 여성이 어떻게 그의 가장 깊은 불안을 꿰뚫어 보고 정확히 필요한 말을 해주는지 경이로웠다. 그는 갑자기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당신은요? 그가 물었다. 당신 가족은 어떤가요? 하진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제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죠. 할머니께서 저를 키우셨어요. 정말 미안해요. 도윤이 진심으로 말했다. 하진은 어깨를 으쓱했다. 오래된 일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였고 할머니는 정말 놀라운 분이셨어요. 그녀는 제가 소율이에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저에게 안정감과 사랑을 주셨죠. 할머니도 아니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진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제가 서울을 떠난 이유 중 하나예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었거든요. 도윤은 갑자기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다. 두 사람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 상실감에서 도망치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하진은 자신보다 훨씬 더 잘 대처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 특히 소유를 돕는 데 활용하고 있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윤하진 씨. 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하진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별 말씀을요. 그냥 제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아니요, 그 이상이에요. 그는 말을 계속하려는 순간 주방문이 열렸다. 아빠, 하진 언니? 소율이 문간에 서서 졸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토끼 잠옷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잠버릇으로 한쪽으로 뻗어 있었다. 소율아,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다. 소율은 문간에서 망설이다가 갑자기 활기를 찾아 테이블로 달려왔다. 하진 언니가 여기서 자고 갔어요. 아침 먹어요. 오늘 유치원 안 가요?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딸을 품에 안았다. 오늘은 학교에 안 갈 거야. 우리 셋이서 특별한 하루를 보내자. 어때? 소율의 눈이 기쁨으로 빛났다. 정말요? 약속이에요. 진짜 약속? 도윤은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진짜 약속해. 아빠가 어제 내 발표회에 못 가서 정말 미안해. 오늘은 네가 하고 싶은 걸 하자. 소율은 환호성을 지르며 도윤의 목을 감싸 안았다. 그런 다음 그녀는 하진에게로 달려가 그녀의 무릎에 올라탔다. 하진 언니도 우리랑 같이 가요? 하진은 도윤을 향해 질문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는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소율아, 하진이 대답했다. 내가 어제 찍은 내 발표회 영상도 아빠에게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니? 소율은 흥분으로 발을 동동 구르며 외쳤다. 팬케이크 먹을래요, 블루베리랑 같이. 하진과 도윤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고 그들은 함께 웃었다. 그 순간 그들은 마치 진짜 가족처럼 보였다. 도윤은 이런 느낌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깨달았다. 완전함, 소속감,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인 환상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무언가가 될 수 있을지 궁금했다. 아침은 놀랍도록 일상적인 분위기로 흘러갔다. 강도윤이 팬케이크를 만드는 동안 윤하진은 소율이 옷을 입도록 도왔다. 어쩐지 이 모든 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마치 그들이 오랫동안 함께 이런 아침을 보내왔던 것처럼. 도윤은 요리에 능숙하지 않았지만 노력하는 모습에 소율은 키득거리며 웃었다. 아빠, 팬케이크가 타고 있어요. 소율이 주방섬 주위를 춤추듯 뛰어다니며 외쳤다. 도윤은 당황하여 프라이팬을 들어 불에서 내렸다. 한쪽이 검게 탄 팬케이크를 보며 그는 어색하게 웃었다. 하진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 개입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의 옆으로 와서 팬케이크 반죽을 저었다. 그들의 팔이 살짝 닿았고
도윤은 갑자기 그녀의 존재를 매우 강하게 의식하게 되었다. 죄송해요. 그가 중얼거렸다. 요리는 제 강점이 아니에요. 하진이 웃었다. 괜찮아요.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할게요. 그녀가 능숙하게 팬케이크를 뒤집는 모습을 지켜보던 도윤은 이런 단순한 가정적인 순간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깨달았다. 소연이 살아있을 때도 그는 자주 집을 비우곤 했다. 늘 다음에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고 약속하면서. 하지만 그 다음은 결코 오지 않았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하진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었다. 도윤은 고개를 흔들며 현실로 돌아왔다. 네, 미안해요. 잠시 생각에 잠겼네요. 오늘 회사에 안 가세요? 소율이 팬케이크에 메이플 시럽을 듬뿍 뿌리며 물었다. 오늘은 안 가. 오늘은 우리 소율이랑 하진 씨랑 함께 보낼 거야. 소율의 얼굴이 밝게 빛났다. 정말요? 그럼 놀이공원에 갈 수 있어요? 도윤은 웃음을 터뜨렸다. 물론이지.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하진 씨 차를 견인해서 정비소에 맡겨야 해. 그리고 그는 망설이다가 계속했다. 경찰서에도 들러야 해. 소율의 표정이 혼란스러워졌다. 경찰서요? 왜요? 하진과 도윤이 눈빛을 교환했다. 그냥 아빠가 얘기할 일이 있어서 도윤이 부드럽게 설명했다. 소율은 더 캐묻지 않고 팬케이크에 집중했다. 하진은 도윤에게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들은 소율을 불필요하게 걱정시키지 않기로 무언의 합의를 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도윤은 견인차를 불러 하진의 차를 정비소로 보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도윤의 채 올라 대전 시내로 향했다. 소율은 뒷좌석에서 신나게 노래를 흥얼거렸고 하진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윤은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자주 훔쳐보았다. 그녀는 생각에 잠겨있는 듯했다.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가 마침내 물었다. 하진은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냥 어제의 일이 마음에 걸려요. 그 남자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곧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대전 경찰서는 조용했다. 도윤은 예전에 그의 아버지와 함께 골프를 치곤 했던 김진우 경감을 만나기 위해 비공개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하진과 소율은 대기실에 남았다. 소율은 경찰서에서 제공한 색칠 공부에 열중해 있었다. 도윤 씨, 김 경감이 반갑게 그를 맞이했다. 오랜만이군요.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도윤은 어제의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가 말을 마치자 김 경감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최근에 당신과 같은 고위 경영자들을 노리는 사례가 몇 건 있었어요. 그가 설명했다. 일종의 협박이나 기업 스파이 행위로 보여요. 하지만 아이가 관련된 경우는 처음이네요. 도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소율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나요? 김 경감은 안심시키듯 손을 들어 올렸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조용히 조사할 테니까요. 하지만 당분간 경비를 강화하고 가족의 일상 루틴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조치를 취했습니다. 도윤이 대답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명확해질 때까지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김 경감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물론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겁니다. 그 돌봄이 윤하진이라고 했죠. 그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윤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당황했다. 하진 씨요? 그녀는 믿을 수 있어요. 소율이를 진심으로 아끼고 매우 책임감 있게 일해요. 김 경감이 미소 지었다. 좋아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 그녀의 배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니까요. 도윤은 내키지 않는 듯했지만 동의했다. 그들이 대화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왔을 때 소율이 기다리지 못하고 복도에서 그에게 달려왔다. 아빠, 이제 놀이공원 갈 수 있어요? 그녀가 간절히 물었다. 도윤은 그녀를 안아 들어올리며 웃었다. 물론이지 공주님. 약속은 약속이니까. 하진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은 걱정스러워 보였다. 도윤은 그녀에게 눈짓으로 나중에 얘기하자는 신호를 보냈다. 그들이 경찰서를 나설 때 도윤은 하진의 팔을 잡았다. 다 잘 될 거예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당신과 소율이를 지킬 테니까요. 하진은 그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의 말이 단순한 약속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다. 둘 다 그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도 없었다. 놀이공원 가요.
소율이 그들 앞에서 기쁨에 차 외치며 뛰었다. 순간적으로 모든 걱정은 잊혀졌다. 이 순간 그들은 그저 완벽한 하루를 보내려는 가족 같았다. 에버랜드는 사람들로 붐볐다. 금요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족들이 봄의 따뜻한 날씨를 즐기러 나와 있었다. 소율은 신나서 발을 동동 구르며 놀이기구를 가리켰다. 강도윤은 오랜만에 느끼는 순수한 기쁨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윤하진에게 시선을 돌려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하진은 놀이공원의 화려한 광경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진 씨도 놀이공원 좋아하나요? 도윤이 물었다. 하진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자주 데려오셨어요. 제 생일마다요. 아바 회전목마 타고 싶어요. 소율이 그들의 손을 동시에 잡아당겼다. 그들은 소율의 안내를 받아 화려하게 장식된 회전목마로 향했다. 줄을 서는 동안 도윤은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비서가 남긴 여러 개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있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중요한 연락인가요? 하진이 물었다. 도윤은 머리를 흔들었다.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소율이의 날이니까요. 소율이 회전목매에 올라탄 후 도윤과 하진은 나란히 서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소율은 하얀 말을 타고 기쁨에 찬 표정으로 그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 순간 도윤의 마음은 평화로움을 느꼈다. 이런 날들을 너무 많이 놓쳤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하진은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녀는 아직 어려요. 당신도 내 편이었으면 해요. 그가 갑자기 말했다. 이 모든 일들 후에 하진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무슨 뜻이세요? 도윤은 말을 하려다가 망설였다. 시간과 장소가 적절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해요. 회전목마가 멈추고 소율이 뛰어내렸다. 그녀는 기쁨에 차서 그들에게 달려왔다. 이제 롤러코스터 타요. 도윤은 웃음을 터뜨렸다. 확실해? 무섭지 않을까? 소율은 용감하게 고개를 저었다. 하진 언니가 옆에 있으면 안 무서워요. 하진은 놀란 듯 소율을 바라보았다. 도윤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예전에 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소율은 소연이 죽은 후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의지하지 않았다. 그럼 함께 타자. 하진이 소율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도윤은 그들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동안 벤치에 앉아 지켜보기로 했다. 하진이 소율을 안전하게 좌석에 태우고 안전바를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롤러코스터가 출발하자 그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울려 퍼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 실장이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중국 투자자들이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회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도윤은 이마를 문질렀다. 오늘은 안 돼요. 내일로 미루세요. 하지만 사장님, 그들이 정말 화가 나 있고 내일이라고 했어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가족과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통화를 끝내고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예전에는 즉시 회사로 돌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는 소율의 즐거운 비명소리를 들으며 다른 선택을 했다. 롤러코스터가 돌아왔을 때 소율의 머리카락은 바람에 헝클어져 있었고 그녀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다. 하진도 같은 표정이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도윤에게 달려왔다. 아빠, 정말 재미있었어요. 소율이 외쳤다. 도윤은 미소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이제 뭐 하고 싶어? 배고파요. 소율이 대답했다. 그들은 공원 내 작은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도윤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았다. 이것은 그에게 큰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다. 10년 넘게 그는 식사 중에도 항상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대기 상태를 유지해왔다.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가족을 위한 날이었다. 하진 씨, 그가 갑자기 물었다. 당신의 꿈은 뭐예요? 하진은 깜짝 놀란 듯했다. 제 꿈이요? 네. 석사 과정을 마치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동심리학자가 되고 싶어요. 특히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도윤은 그녀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다. 그는 갑자기 하진이 그의 삶과 소율의 삶에 들어온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그들 모두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닐까? 아빠, 이제 롯데월드도 갈 수 있어요? 소율이 갑자기 물었다. 도윤과 하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하루는 아직 길었고 그들 앞에는 더 많은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그들은 모두 즐거움에 지쳐 있었다.
소율은 뒷좌석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고 팔에는 아버지가 사격 게임에서 따준 커다란 핑크색 토끼 인형을 꼭 안고 있었다. 윤하진은 앞좌석에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강도윤은 운전에 집중하면서도 가끔씩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다. 오늘 즐거우셨어요? 도윤이 조용히 물었다. 하진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 즐거웠어요. 소율이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본 지 오래되었어요. 저도요. 도윤이 인정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진 씨, 아까 놀이공원에서 하려던 얘기가 있어요. 하진이 그를 향해 몸을 돌렸다. 네, 기억해요.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당신을 단순한 아이 돌보미로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해요. 특히 소율이에게요. 당신은 그 아이의 삶의 빛을 다시 가져왔어요. 하진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그건 제 일이에요, 사장님. 아니요, 일 이상이에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의무감 이상으로 소율이를 대해요. 당신은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제게 많은 것을 의미해요. 하진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읽을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미안해요, 도윤이 갑자기 말했다. 너무 사적인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요, 하진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냥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실 줄 몰랐어요. 그들은 별장에 도착했다. 도윤이 차를 세우자 하진이 몸을 돌려 소율을 깨우려 했다. 도윤이 그녀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제가 할게요. 그가 말했다.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뒷좌석 문을 열고 소율을 안아 올렸다. 소율은 꿈속에서 중얼거리며 아버지의 목에 팔을 둘렀다. 하진은 토끼 인형을 집어들고 그들 뒤를 따랐다. 별장은 조용했다. 한복수는 이미 자신의 숙소로 돌아간 듯했다. 부엌 테이블 위에는 간단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고 쪽지가 놓여 있었다. 즐거운 시간 보내셨길 바랍니다. 음식은 냉장고에 있습니다. 한복순 올림 도윤은 소율을 침대에 눕히고 나서 하진과 함께 조용히 방을 나왔다. 복도에서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차 한잔 하실래요? 도윤이 제안했다. 하진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들은 거실로 내려가 테라스로 이어지는 문을 열었다. 밤하늘은 무수한 별들로 가득했고 별장 정원의 등불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도윤은 테라스 탁자 위에 놓인 물병에서 두 잔의 물을 따랐다. 별이 정말 아름답네요. 하진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서울에서는 이런 별들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곳을 좋아해요. 도윤이 말했다. 소연이와 함께 이 별장을 지었을 때 우리는 소율이가 자연 속에서 자라기를 원했어요. 하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연 씨는 어떤 분이셨어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굉장했어요. 강하고 똑똑하고 열정적이었죠. 제가 사업에만 집중할 때 그녀는 항상 삶의 균형을 유지하라고 상기시켜 주었어요. 그녀가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하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소율이를 보면요. 도윤은 감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당신도 좋아했을 거예요. 당신이 소율이에게 해준 모든 것을 보면 갑자기 정원 가장자리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도윤이 즉시 몸을 일으키며 어둠 속을 응시했다. 뭐였지? 하진이 긴장하여 물었다. 모르겠어요. 도윤이 대답했다. 아마 동물이겠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어제의 사건 이후 그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테라스 계단을 내려가 정원 쪽으로 몇 걸음 걸어갔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있었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누구세요? 도윤이 큰 소리로 외쳤다. 대답은 없었다. 하진이 그의 뒤에 와 서서 그의 팔을 잡았다.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도윤은 즉시 보안 시스템을 확인하고 별장 주변의 모든 문과 창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했다. 괜찮을까요? 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도윤은 그녀에게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서려 있었다. 괜찮을 거예요. 보안 시스템이 작동 중이고 경비원들도 순찰하고 있어요. 하진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소율이, 걱정 마세요.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소율이를 지킬 거예요. 우리 둘 다요. 그들의 손이 닿아 있었다. 도윤은 하진의 손가락이 자신의 손가락 사이에 맞물려 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공포와 불확실성의 순간에도 그는 그녀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서 이상한 위안을 찾았다.
내일 당신 차를 픽업하러 갈게요. 도윤이 마침내 말했다. 오늘은 이곳에 머무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사장님. 도윤이라고 불러주세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적어도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요. 하진의 눈이 그를 응시했다. 네, 도윤 씨. 그녀의 입술에서 그의 이름이 흘러나오는 소리는 그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다. 그는 갑자기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아니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들은 소율의 안전에 집중해야 했다. 좋은 밤 되세요, 하진 씨. 그가 마침내 말했다. 좋은 밤 되세요, 도윤 씨. 하진이 대답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했지만 둘 다 이 밤이 무언가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침은 일찍 찾아왔다. 강도윤은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그는 밤새 창가에 앉아 정원을 지켜보았고 몇 번이고 순찰을 돌았다. 어젯밤의 소리는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보안 카메라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지만 그의 직감은 그들이 감시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해가 뜨자마자 도윤은 김진우 경감에게 전화했다. 그는 어젯밤의 소음과 이동하는 그림자에 대해 설명했다. 바로 경비원을 더 보내겠습니다. 김 경감이 약속했다. 그리고 우리도 주변을 조사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윤 씨. 통화를 마치고 도윤은 주방으로 내려갔다. 놀랍게도 윤하진이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잘 주무셨어요? 도윤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거의 못 잤어요. 당신은요? 저도요. 하진이 인정했다. 그녀는 찻잔을 그에게 건넸다. 소율이는 아직 자고 있어요. 어젯밤 놀이공원에서 완전히 지친 것 같아요. 하진 씨, 도윤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회사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중국 투자자들과의 미팅이 있어요. 소율이와 함께 있어 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진이 즉시 대답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대여 이상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몰라요. 당신에게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하진의 눈이 단호해졌다. 소율이는 제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도윤은 그녀의 헌신에 감사함을 느꼈다. 김 경감이 경비원들을 더 보낼 거예요. 그들이 오면 한복순 씨와 함께 집 안에 있어 주세요. 절대 혼자 밖에 나가지 마세요. 알겠어요.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도 조심하세요. 도윤은 출근 준비를 마쳤다. 그는 소율의 방에 들어가 여전히 자고 있는 딸에게 키스를 하고 그녀의 이마에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곧 돌아올게. 그가 속삭였다. 현관에서 도윤은 다시 하진과 마주쳤다. 오늘 오후에 당신 차를 가져올게요. 그가 말했다. 그때까지 여기 있어도 괜찮겠죠? 하진이 미소를 지었다. 네, 괜찮아요, 도윤 씨. 그의 이름을 다시 들었을 때 도윤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잠시 그녀 앞에 서서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단어들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곧 뵐게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도윤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던져졌다. 회의실에는 중국 투자자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법률팀과 재무팀이 긴장된 표정으로 있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도윤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김 실장이 계약서를 그의 앞에 펼쳤다. 투자자들이 세금 조항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초기 합의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도윤은 계약서를 자세히 살폈다. 변경사항이 있었다.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경이었다. 이건 우리가 합의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누가 이 문서를 수정했죠? 법률팀장인 박 변호사가 불안하게 대답했다. 마지막 검토 후에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하지만요? 어제 보안 시스템에 경미한 침입 흔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대응했고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즉시 알려주지 않은 이유가 뭐죠? 사장님께서 개인적인 일로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어제의 사건, 밤의 침입자, 그리고 이제 이 계약서 조작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 5분만 주세요. 그가 회의실을 나서며 말했다. 복도에서 도윤은 즉시 김 경감에게 전화했다.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그가 설명했다. 회사 시스템에 침입 흔적이 있었어요. 소율이와 하진 씨는 괜찮은가요? 아직 별장에 경비원들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김 경감이 대답했다. 교통체증 때문에 지연되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15분 내로 도착할 겁니다.
도윤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는 하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다. 그가 중얼거렸다.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다. 도윤의 불안감이 증폭되었다. 그는 결단을 내렸다. 김 실장, 그가 비서를 불렀다. 중국 측에 제가 긴급한 가족 문제로 회의를 연기해야 한다고 전해주세요. 내일 다시 만날 것을 제안하세요. 김 실장은 놀란 듯 보였다. 하지만 사장님, 그들이 서울에서 왔는데 지금 당장이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가족이 먼저입니다. 그는 서둘러 주차장으로 향했다. 자동차에 올라타면서 그는 계속해서 하진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여전히 응답이 없었다. 제발. 그가 차를 시동하며 속삭였다. 제발 괜찮기를. 도윤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공포를 느끼며 별장을 향해 달렸다. 소율과 하진이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현관 등불이 윤하진의 얼굴을 비추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에 있는 부드러운 주근깨가 더욱 돋보였다. 그 인공 조명 아래 그녀에게는 뭔가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화장기 없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꾸밈없이도 빛나는 그런 종류의 미모였다. 강도윤은 소유를 재우겠다고 조용히 말했다. 하진도 분명 지쳐있을 테니 말이다. 하진은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괜찮다고 대답했다. 그것은 그녀의 일의 일부였다. 도윤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정중하게 그녀의 말을 수정했다. 오늘 있었던 일 이후에는 적어도 단둘이 있을 때만큼은 격식을 버려도 된다고 생각했다. 현관 조명 아래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녀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그녀는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며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이름이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그의 가슴에 이상한 감각을 일으켰다. 오래전 소연이 살아있을 때 이후로 느끼지 못한 무언가였다. 그들은 소율의 방까지 복도를 따라 조용히 걸었다. 발레리나 모티프로 꾸며진 파스텔 톤의 방은 집 안에서 유일하게 정말로 생기 있어 보이는 공간이었다. 색색의 그림들, 책들, 그리고 정리된 장난감들로 가득 찬 방이었다. 도윤은 이전에도 여러 번 느꼈지만 딸의 방이 형식적인 장식과 비인간적인 분위기의 나머지 집과 완전히 대조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했다. 그는 소유를 극도로 조심스럽게 편안한 침대에 눕혔다. 하진은 이미 그의 옆에 서서 아이가 완전히 깨지 않게 하면서 옷을 갈아입히는 것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두 사람이 이전에 여러 번 연습한 동기화된 춤과도 같은 움직임이었다. 도윤은 소율의 방 구석에 서서 하진이 소율의 분홍색 발레복을 놀라운 솜씨로 벗기고 침대 베개 아래에 접혀있던 유니콘 무늬 잠옷으로 갈아입히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이 섬세한 과정 내내 도윤은 마치 자신의 딸의 방에서 외부인인 것처럼 가만히 서 있었다. 그가 이렇게 느끼게 된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소연이 죽은 이후 그는 점점 더 소율과 거리감을 느꼈다. 그의 죄책감과 슬픔이 그들 사이에 장벽을 세웠고 그는 그것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할지 몰랐다. 하진은 마치 그의 생각을 읽은 듯이 속삭였다. 소율이는 간식 후에 이미 이를 닦았어요. 너무 피곤해 보이니 그냥 재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숙여 딸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잘 자, 공주님. 그가 잠든 아이의 얼굴에서 갈색 머리카락을 밀어내며 속삭였다. 소율은 약간 몸을 뒤척였지만 깨어나지는 않았다. 두 어른은 조용히 방을 빠져나와 달 모양 수면등만 켜두었다. 넓은 복도에서 도윤은 불확실하게 망설였다. 하진에게 말하고 묻고 이해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지만 그 모든 격렬한 하루를 보낸 후에는 단어들이 부적절하게 느껴졌다. 그는 마침내 그녀가 배고프지 않냐고 물었다. 한복순이 항상 저녁 식사를 준비해 두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진은 그에게 신경 쓰지 말라며 이미 너무 늦었다고 대답했다. 도윤은 그녀의 차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게다가 그들은 이 정비공이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다. 그는 오늘 일이 있은 후에 그녀가 혼자 운전해서 돌아가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꼈다. 그는 그들이 뭔가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그 후 그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원한다면 손님방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진이 이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바쁜 날에는 그녀가 소율과 함께 집에 돌아가기 전에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도윤이 그녀를 직접 초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그들만 식탁에 앉아 있을 것이라는 것도 처음이었다. 하진은 고개를 약간 숙이며 그의 초대를 수락했다. 감사합니다. 둘 사이의 긴장감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두꺼웠다. 도윤은 자신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적절한지 확신할 수 없었다. 자신의 딸의 돌보미에게 소연 이후로 이런 끌림을 느낀 적이 없었다. 그것은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마치 죽은 아내에게 충실하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연이 원했던 것은 그가 계속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항상 그가 슬픔에 갇혀 살지 않기를 바랐다. 괜찮으세요? 하진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깨웠다. 도윤은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냥 생각이 많았네요. 그는 그녀를 자신의 개인 서재로 안내했다. 벽난로가 있는 아늑한 공간이었다. 그는 벽난로에 불을 피우고 진한 빨간색 와인을 2잔 따랐다. 하진은 커다란 가죽 안락 의자에 앉아 조심스럽게 와인을 받았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정말 미안해요. 도윤이 자신의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생각은 없었어요. 하진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 정말 궁금해요.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그래요. 하지만 내일 김경감으로부터 소식을 들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는 망설였다. 그때까지는요? 하진이 부드럽게 재촉했다. 도윤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벽난로의 불꽃이 그녀의 얼굴에 따뜻한 빛을 들이우고 있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서로를 지켜야 해요. 아이돌 보미가 놀라운 솜씨로 발레 투투를 벗기고 침대 베개 아래 접혀있던 유니콘 잠옷으로 갈아입히는 동안 강도윤은 가만히 서서 지켜보았다. 이 섬세한 과정 내내 그는 자신이 딸의 방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윤하진은 마치 그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속삭였다. 소유리가 간식 후에 이미 이를 닦았다고 너무 피곤해 보이니 그냥 재워도 된다고 말했다. 도윤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숙여 딸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잘 자, 우리 공주님. 그가 잠든 아이의 얼굴에서 갈색 머리카락을 밀어내며 속삭였다. 소율은 살짝 몸을 뒤척였지만 깨어나지는 않았다. 두 어른은 조용히 방을 빠져나와 달 모양 수면등만 켜두었다. 넓은 복도에서 도윤은 불확실하게 망설였다. 하진에게 말하고 묻고 이해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지만 그 모든 격렬한 하루를 보낸 후에는 단어들이 부적절하게 느껴졌다. 그는 마침내 그녀가 배고프지 않냐고 물었다. 한복순이 항상 저녁 식사를 준비해 두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진은 그에게 신경 쓰지 말라며 이미 너무 늦었다고 대답했다. 도윤은 그녀의 차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게다가 그들은 이 정비공이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다. 그는 오늘 일이 있은 후에 그녀가 혼자 운전해서 돌아가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꼈다. 그는 그들이 뭔가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후 그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원한다면 손님방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진이 이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바쁜 날에는 그녀가 소율과 함께 집에 돌아가기 전에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도윤이 그녀를 직접 초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그들만 식탁에 앉아 있을 것이라는 것도 처음이었다. 지금까지 그들의 관계는 항상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선을 지켜왔다. 비록 그 선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지만 하진은 망설이다 마침내 그의 초대를 수락했다.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가 좋겠네요. 도윤은 그녀를 넓은 식당으로 안내했다. 12명을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자작나무 테이블이 있는 공간이었지만 좀처럼 2자리 이상이 채워지는 일은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리를 권하며 의자를 당겨주었다. 그가 테이블 맨 끝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인 주석 옆에 그녀를 앉게 한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오늘 밤 그는 형식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주방에서 그는 한복순이 하루의 마지막 일을 정리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아이고 사장님. 그녀가 놀라며 가슴에 손을 얹었다. 아이들을 데리러 곧장 가신 줄 알았어요. 도윤은 간략하게 설명했다. 소율과 하진이 계곡 구비에 있었다고. 소율은 이미 깊이 잠들었고 하진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와 함께 저녁을 먹을 거라고. 한복순의 눈빛에는 뭔가가 있었다. 마치 도윤이 자신의 첫 데이트를 발표하는 10대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표정이었다. 그를 키워온 이 여성은 그를 꿰뚫어보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고
그것은 항상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닭고기 찜과 도토리 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그 파인애플 계피 디저트도요. 도윤은 감사하다며 그녀에게 이제 쉬어도 된다고 말했다. 그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 관리인은 꽃문의 앞치마를 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주저하며 그 남자, 그 정비공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그 이야기 전체가 뭔가 이상했어요. 하진 아가씨는 그가 사장님을 안다고 했어요. 도윤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내일 보안 담당자들과 확인해 볼게요. 오늘은 모두가 안전하고 무사한지만 확인하고 싶어요. 그는 2접시에 푸짐하게 음식을 담아 식당으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하진이 창가에 서서 밖의 밤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발소리를 듣고 돌아서며 미소 지었다. 지친 얼굴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빛나는 미소였다. 민족 음식이 괜찮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테이블에 접시를 놓으며 말했다. 한복순 할머니는 대구 출신이라 한국에서 대구 음식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고 주장하세요. 하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 좋아해요. 사실 제 할머니도 경상도 안동 출신이셨어요. 저는 이런 전통 음식을 먹으며 자랐어요. 이 작은 계시는 비록 사소한 것이었지만 도윤을 놀라게 했다. 하진이 그의 집에서 4개월 동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의 이력서에 있는 기본 정보 외에는 그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네요. 그가 지적했다. 하진은 단순하게 대답했다.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없었다. 저녁 식사는 사려 깊은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다. 각자 자신의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집에서 만든 음식의 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우며 도윤이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안락함을 가져왔다. 그는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하진을 몰래 관찰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자연스러운 우아함이 있었다. 그들이 함께한 하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에도 불구하고 식당의 부드러운 조명 아래 그들 사이의 편안한 침묵과 무언가 새로운 것이 피어나기 시작한다는 약속과 함께 도윤은 마침내 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진 씨, 그가 마침내 침묵을 깨고 물었다. 내일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하진은 그를 바라보며 놀란 듯했다. 특별한 건 없어요. 왜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다. 내일 하루 더 휴가를 낼까 생각 중이에요. 오늘 소율이가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봤잖아요. 이틀 연속으로 그런 행복을 줄 수 있다면 하진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그녀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당신도 우리와 함께하면 좋겠어요. 도윤이 덧붙였다. 물론 개인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해해요. 하진은 와인잔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얼굴에 감정들이 지나갔다. 기쁨, 불확실성, 그리고 결심. 함께하고 싶어요.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도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좋아요. 내일은 서울로 갈까 해요. 소율이가 롯데월드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완벽해요. 하진이 말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서 바뀌었다.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경계가 더욱 흐려졌다. 그들은 이제 함께 돌보는 아이를 가진 두 사람, 어쩌면 미래에 뭔가 더 큰 것을 공유할 수 있는 두 사람이었다. 그럼 내일을 위해 쉬는 게 좋겠네요. 도윤이 접시를 치우며 말했다. 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네, 그게 좋겠어요. 그는 그녀를 2층 손님방으로 안내했다. 문 앞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았다. 좋은 밤 되세요, 하진 씨. 도윤이 부드럽게 말했다. 좋은 밤 되세요, 도윤 씨.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선물을 받는 것 같았다. 그녀가 문을 닫자 도윤은 한동안 복도에 서서 문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마음은 가볍고 희망찼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미래가 약속으로 가득 차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강도윤이 윤하진을 직접 초대한 첫 번째 시간이었고 그들만 테이블에 함께 앉게 될 것이었다. 하진은 마침내 동의했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복도를 따라 내려갔고 그들의 발걸음은 페르시안 러그 위에서 조용했다. 집은 이상하게 고요했으며 현관 호래추 시계만이 끊임없이 시간의 흐름을 표시하고 있었다. 도윤은 하진을 넓은 식당으로 안내했다. 12명이 쉽게 앉을 수 있는 호두나무 테이블이 있는 공간이었지만 거의 2자리 이상이 동시에 채워지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는 그녀가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당겨주었다. 테이블 맨 끝이 아닌 자신의 자리인 주석 옆에 앉히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방에서 그는 한복순이 하루의 마지막 일을 정리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놀라서 가슴에 손을 얹으며 외쳤다. 아이고 사장님,
아이들 데리러 곧장 가신 줄 알았어요. 도윤은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들이 계곡 구비에 있었다고, 소율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고, 하진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할 거라고. 한복순의 눈빛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도윤이 자신의 첫 데이트를 발표하는 10대처럼 느끼게 만드는 표정이었다. 그를 키워온 이 여성은 그를 꿰뚫어보는 특별한 방식이 있었고, 그것은 항상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닭고기 찜과 도토리 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파인애플 계피 디저트도요. 도윤은 감사하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이제 쉬어도 된다고 말했다. 그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 관리인은 꽃무늬 앞치마를 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망설이며 말을 꺼냈다. 그 남자에 대해서, 그 정비공이요. 뭔가 이상했어요. 하진 아가씨는 그가 사장님을 안다고 했어요. 도윤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내일 보안 담당자들과 확인해 볼게요. 오늘은 모두가 안전하고 무사한지만 확인하고 싶어요. 그는 2접시에 푸짐하게 음식을 담고 식당으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하진은 창가에 서서 밖의 밤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발소리를 듣고 돌아섰다. 지친 얼굴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빛나는 미소였다. 창문 너머로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달빛에 은은하게 빛나는 정원이 보였다. 약간의 바람이 소나무 가지들을 흔들고 있었고 그 움직임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도윤은 문득 이 집이 소연이 죽은 후 얼마나 생기 없이 존재해 왔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지금 하진과 함께 그것은 다시 생명력을 얻고 있는 것 같았다. 민족 음식이 괜찮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테이블에 접시를 놓으며 말했다. 한복순 할머니는 대구 출신이라 한국에서 대구 음식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고 주장하세요. 하진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 좋아해요. 사실 제 할머니도 경상도 안동 출신이셨어요. 저는 이런 전통 음식을 먹으며 자랐어요. 이 작은 계시는 비록 사소한 것이었지만 도윤을 놀라게 했다. 하진이 그의 집에서 4개월 동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의 이력서에 있는 기본 정보 외에는 그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네요. 그가 지적했다. 하진은 단순하게 대답했다.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없었다. 저녁 식사는 사려 깊은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다. 각자 자신의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집에서 만든 음식의 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우며 도윤이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안락함을 가져왔다. 당신 가족에 대해 더 알려주세요. 도윤이 갑자기 물었다. 할머니 외에 다른 가족은 없으신가요? 하진은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다.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죠. 할머니께서 저를 키우셨어요. 정말 미안해요. 도윤이 진심으로 말했다. 하진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감사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오래된 일이니까요. 그래서 서울에서 대전으로 오신 건가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서울에 있는 모든 것이 너무 많은 기억을 떠올리게 했어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죠. 도윤은 그녀의 말을 이해했다. 그도 비슷한 충동을 느꼈었다. 소연이 죽은 후 그는 서울에 그들의 집을 팔고 이 외딴 별장으로 이사했다. 너무 많은 유령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 그럼 대학원을 마치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가 물었다. 하진의 눈이 밝아졌다. 아동 심리학자가 되고 싶어요. 특히 상실을 경험한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소율이처럼요. 도윤은 갑자기 그녀의 존재가 그와 소율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한 직원 이상이었다. 그녀는 그들을 치유하고 있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진 씨.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진의 뺨이 붉어졌다. 그녀는 시선을 내리고 음식에 집중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들은 다시 침묵 속에서 식사를 계속했지만 이번에는 더 편안한 침묵이었다. 도윤은 그녀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그녀가 음식을 먹는 방식, 그녀가 입술을 닦는 방식, 그녀가 생각에 잠길 때 살짝 미간을 찌푸리는 방식, 모든 것이 그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소율이가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당신이 오기 전에는 그 아이가 누구와도 그렇게 가까워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진이 미소를 지었다. 그 아이는 정말 특별해요. 밝고 똑똑하고 그리고 정말 강해요. 그 아이가 겪은 모든 것을 생각하면 당신 덕분이에요. 도윤이 말을 이었다.
당신이 그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망설였다. 그리고요? 하진이 부드럽게 물었다. 도윤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저에게도요.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도윤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귀에 울리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말을 계속하려 했지만 갑자기 바깥에서 나는 소리가 그들을 방해했다. 정원에서 들려오는 부서지는 나뭇가지 소리였다. 도윤은 즉시 일어섰다. 뭐지? 그가 창문으로 다가가며 물었다. 하진도 따라 일어났다. 어쩌면 동물일지도 모르죠? 도윤은 확신이 없어 보였다. 그는 창문을 통해 어둠 속을 응시했다. 달빛 아래 그는 정원 가장자리에서 움직이는 형체를 잠깐 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빨리 지나가서 확신할 수 없었다. 잠시만요. 그가 말했다. 확인해 볼게요. 안 돼요. 하진이 그의 팔을 잡았다. 위험할 수 있어요. 도윤은 그녀의 걱정스러운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팔에 있는 그녀의 손의 따뜻함이 그를 진정시켰다. 그럼 보안 시스템을 확인해 볼게요. 그는 서재로 가서 컴퓨터로 외부 카메라를 확인했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하진은 창가에 서 있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내일 경비를 강화할 거예요.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서려 있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도윤이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당신과 소유리를 지킬 거예요. 약속해요. 하진이 그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알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을 믿어요. 그 순간 도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들 사이의 공기는 기대감으로 무거워졌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며 몸을 숙였다. 하지만 그때 2층에서 소율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하진 언니. 그들은 재빨리 떨어졌다. 도윤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자신을 진정시켰다. 여기 있어, 소율아. 그가 대답했다. 그들의 순간은 지나갔지만 공기 중에 남아있는 것이 있었다. 약속, 기대, 그리고 두 외로운 영혼 사이의 깊은 연결. 강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일 보안팀과 이야기해 볼 테니 오늘은 모두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싶었다. 그는 2개의 그릇에 넉넉히 음식을 담아 식당으로 돌아왔다. 윤하진이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발소리에 그녀가 돌아섰고 피곤한 얼굴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대전 음식 좋아하세요? 그가 식탁에 그릇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한복순 할머니는 대구 출신이시라 한국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자기 고향 음식이라고 주장하세요. 하진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 좋아해요. 사실 저희 할머니도 경상도 출신이셨어요. 안동에서요. 저는 이런 전통 음식과 함께 자랐어요. 이 작은 발견은 도윤에게 놀라웠다. 4개월 동안 하진이 그의 집에서 일했음에도 이력서에 있는 기본 정보 외에는 그녀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그런 말 한 번도 하지 않았네요. 그가 말했다. 하진은 간단히 대답했다.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난의 뜻이 없었다. 저녁 식사는 조용히 시작되었다. 집에서 만든 음식의 향기가 방을 가득 채웠고 도윤은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다. 그는 하진을 살펴보았다.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성숙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린 여성이 이토록 강한 존재감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했다. 할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더 말해주세요. 도윤이 물었다. 하진의 눈이 추억으로 부드러워졌다. 할머니는 정말 강인한 분이셨어요. 혼자서 저를 키우셨죠.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고 부모님은 제가 6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도윤은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도 어린 나이에 상실을 경험했다니 어쩌면 그것이 그녀가 소율과 그렇게 잘 연결될 수 있었던 이유일지도 모른다. 힘드셨겠네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진은 어깨를 으쓱했다. 할머니가 제게 강인함을 가르치셨어요. 삶은 계속된다고 항상 말씀하셨죠. 그리고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하게 된 건가요?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이 상실감을 극복하도록 돕고 싶었어요. 제가 느꼈던 것을 다른 아이들도 느끼지 않길 바랐죠. 또는 적어도 그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도윤은 그녀의 말에 감동받았다. 하진은 자신의 고통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그것은 존경할 만한 일이었다.
당신은 소율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가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이 우리 삶에 들어온 것은 축복이었어요. 하진의 뺨이 붉어졌다. 그저 제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 이상이에요. 당신은 소율이 다시 웃게 했어요. 그리고 그는 망설였다. 그리고요? 하진이 속삭였다. 그리고 저도요. 도윤이 마침내 인정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식당의 부드러운 조명 아래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서 깊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함 이상이었다. 이해, 존중,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의 무언가였다. 도윤은 수년간 느끼지 못했던 떨림을 가슴 깊은 곳에서 느꼈다. 소연 이후로 그는 자신이 다시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지 의심했다. 하지만 지금 하진과 함께 그는 희망의 작은 불꽃을 느꼈다. 오늘 있었던 일, 하진이 갑자기 말을 꺼냈다. 그 남자에 대해서 누구였을까요? 도윤은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회사, 중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수상한 상황들을 떠올렸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일 알아내려고 해요. 경찰이 조사 중이에요. 걱정되네요. 하진이 고백했다. 소율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 작은 접촉이 그들 사이에 전류를 흐르게 했다. 아무도 소율이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예요. 당신도요. 하진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다. 알아요. 그들은 식사를 마치고 도윤이 식기를 치웠다. 그는 디저트로 파인애플과 계피 케이크를 가져왔다. 하진의 눈이 밝아졌다. 이거 좋아하세요? 도윤이 물었다. 하진은 미소를 지었다. 파인애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저도요, 도윤이 말했다. 또 하나의 공통점. 그들은 계속해서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고 있었다. 작은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디저트를 먹은 후 그들은 베란다로 나갔다. 밤하늘은 별로 가득했고 약간의 바람이 소나무 잎들을 살랑거리게 했다. 도윤은 2잔의 소주를 가져왔다.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그가 그녀에게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하진은 잔을 받았다. 하지만 좋은 결말이었어요. 소율이는 안전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들은 잔을 부딪혔다. 건강, 도윤이 말했다. 건강, 하진이 미소를 지으며 따라 말했다. 그들은 함께 별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도윤이 말했다. 내일 우리는 서울로 가려고 했어요. 소율이를 데리고 롯데월드에 가기로 약속했거든요. 아직도 가고 싶으세요? 하진은 생각에 잠겼다. 정말 괜찮을까요? 오늘 있었던 일 후에 김경감에게 경호를 요청할 거예요. 도윤이 대답했다. 소율이에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우리 셋이 함께 하루를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진은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가고 싶어요. 도윤은 안도했다. 그는 이 작은 행복의 순간들을 더 많이 원했다. 하진과 소율과 함께하는 이 순간들. 갑자기 정원에서 소리가 들렸다. 도윤은 긴장하며 어둠 속을 살폈다. 들었어요? 그가 물었다. 하진도 긴장했다. 네, 들었어요. 도윤은 베란다 난간을 넘어 정원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그는 움직이는 그림자를 보았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 누구세요? 그가 소리쳤다. 대답이 없었다. 하진이 그의 뒤에 와서 그의 팔을 잡았다.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왔고 도윤은 모든 문을 잠갔다. 그는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경비원에게 전화했다. 오늘 밤 순찰을 강화해주세요. 그가 지시했다. 수상한 사람이 있어요. 통화를 마치고 그는 하진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을 거예요. 도윤이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보안이 철저해요. 하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소율이가 걱정돼요. 소율이는 안전해요. 도윤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약속해요.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모든 걱정과 불안 그리고 의무감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그들 둘뿐이었다.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하진도 마찬가지였다. 하진 씨, 도윤이 속삭였다. 네, 도윤 씨.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약간 떨리고 있었다. 도윤은 자신이 해야 할 말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는 단지 이 순간 이 감정, 이 연결을 붙잡고 싶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하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그의 눈에 고정되어 있었다. 천천히, 매우 천천히.
도윤은 몸을 숙여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갔다. 그들의 입술이 만났을 때 그것은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완벽한 조화, 완벽한 순간. 그 부드러운 키스는 불과 몇 초간 지속되었지만 도윤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들이 떨어졌을 때 하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괜찮아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환한,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미소였다. 네, 괜찮아요. 그냥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도윤은 그녀를 이해했다. 그도 그랬다. 소연 이후로 그는 자신이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하진과 함께 그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내일이 기대되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요. 그들은 그 순간 식당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식당의 부드러운 조명 아래 이 조용한 저녁에 두 외로운 영혼이 서로를 찾았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